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 한국은 돈 많이 버는 나라야. 지금까지 너무 적게 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폭탄 발언을 던지자마자 워싱턴 DC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펜타곤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협상팀은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 불가능하다며 긴장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협상 전문가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것이다. 50억이든 100억이든 결국 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서울에서 날아온 답변은 현재 분담금도 과도합니다.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70년간 이어진 협상 공식을 산산조각낸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무슨 근거로 100억 달러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77%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모든 걸 뒤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협상의 달인 트럼프를 이토록 당황하게 만든 걸까요? 결국 그들은 20년간 숨겨진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 진실을 파헤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나단 밀러입니다. 런던에 살고 있어요. 정부들이 뭘 잘못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죠. 신문사에서 이런 일로 꽤 좋은 돈을 주고 있어요. 저는 제가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을 때 그 헤드라인을 보게 됐어요. 커피 마시는 것을 완전히 멈춰버릴 정도였죠. 한국 대통령 국방비 부담 줄여야 한다고 발표. 실제로 큰 소리로 웃어버렸어요. 작은 웃음이 아니라 텅 빈 아파트에 메아리치는 진짜 웃음이었죠. 한국이 돈을 덜 내겠다고? 빈방에 혼자 말하고 있었어요. 웃기네. 그런데 이 뉴스가 뭔가 달랐어요. 보통 작은 나라들이 돈 문제로 불평할 때는 약해 보이잖아요. 무서워하는 것처럼 들리고요. 그런데 이번 한국의 발표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죠. 핸드폰을 들고 더 많은 뉴스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모든 주요 뉴스 사이트에서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죠. 한국이 정중하게 부탁하는 게 아니었어요. 애걸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고마워해야 하는 나라 아닌가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는 이야기예요. 70년 동안 계속 같은 이야기였죠. 한국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돈을 내는 거요. 그런데 이날 아침은 달랐어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냥 정치적인 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 대통령이 본국 유권자들 앞에서 강해 보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일이잖아요.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조용히 포기하는 거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 마크에게서 온 문자였죠. 뉴스 봤어? 이거 진짜야, 존. 쇼가 아니라고. 마크는 과장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루하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마크가 뭔가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정말일 거예요. 커피컵을 바라봤어요. 아직 반은 남아 있었죠. 하지만 완전히 식어 있었어요. 컵을 밀어내고 더 많은 뉴스 사이트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표문은 길지 않았어요. 몇 문장뿐이었죠. 그런데 모든 단어가 날카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할 말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기여는 상당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재구성할 때가 왔습니다. 재구성. 큰 단어네요. 무서워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뭔가를 계획하고 있을 때 쓰는 단어죠. 한국에 대한 옛날 기사들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 글을 썼었지? 2년 전? 3년 전? 기사들은 모두 똑같았어요. 한국이 미국을 따라한다. 한국이 미국 말을 듣는다. 한국이 보호받는 것에 고마워한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불편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사실 몇 년 동안 자세한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항상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에 대한 17개의 뉴스 알림이 떠 있었어요. 17개나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보통 한국 뉴스는 칠면 어딘가에 묻혀버리잖아요. 아무도 한국 뉴스에 관심 갖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모든 사람이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런던은 평소와 똑같아 보였죠. 회색 하늘. 아래 인도에서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다 저편 어딘가에서 한국이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무서웠어요.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이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자신감 있게 들렸는지였죠. 마치 오랫동안 이걸 계획해온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앉아서 컴퓨터에 새 문서를 열었어요. 한국이 실수하고 있다는 평소 같은 기사를 쓰려고 했죠. 그런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한국이 실수하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혹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라면요? 커피는 이제 완전히 식어 있었어요. 상관없었어요. 할 일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했어야 했던 그런 일이요. 한국이 제가 모르는 걸 정말로 알고 있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생각을 하니까 무서워졌어요. 20년간 써온 제 모든 기사가 틀렸다면 어떡하죠? 제 전문가로서의 명성이 완전히 무너질 텐데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는 일부러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루 종일 한국 일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저를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모든 뉴스 채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 이 기사가 떠 있었죠. 핸드폰이 계속 뉴스 알림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기사를 쓰려고 했어요. 작은 나라들이 왜 항상 큰 실수를 하는지 설명하는 그런 기사 말이에요. 타이핑을 시작했는데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대로 한국이 눈치를 보고 있다고 타이핑했어요. 곧 물러날 것이다. 지워버렸어요. 이건 그냥 정치적인 쇼다라고 다시 써봤어요.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이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크다. 이것도 지워버렸어요. 커서가 빈 화면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치 제게 진실을 말하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진실이 뭔지 더 이상 모르겠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게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요. 저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20년 동안 국제 정치에 대해 글을 써왔어요.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맛도 모르고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는 일을 했죠. 서울에 있는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쪽 아침 시간에 말이에요. 마크가 커피를 마시며 한국 신문을 읽고 있을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전화벨이 4번 울렸어요. 컴퓨터 화면에 마크 얼굴이 나타났죠. 피곤해 보였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그 뒤로 책들이 가득한 작은 아파트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워 보이네라고 마크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자신감 있고 똑똑해 보이고 싶었죠. 그런데 그냥 화면 너머로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존 언제 마지막으로 한국을 제대로 공부해봤어? 마크가 물었어요. 헤드라인 말고. 진짜 정보 말이야. 그 질문이 찬물처럼 느껴졌어요. 언제가 마지막이었지? 기억해보려고 했어요. 2년 전, 3년 전, 어쩌면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 충분히 알고 있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가 약하게 들렸어요. 마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모르고 있어. 우리 모두 그래. 수십 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써왔으면서 그게 아직도 맞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잖아. 두꺼운 파일을 들어 보였어요. 이것들은 한국 국방부 보고서야. 예산 문서들. 군사력 평가 자료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걸 읽어봤어? 한 번도요. 한국 정부 문서를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다른 서구 기자들이 한국에 대해 쓴 글만 읽고 있었죠. 우리 모두 서로의 추측을 베껴 쓰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굴복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항상 그래왔잖아. 마크가 한참 조용히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다음에 할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마침내 말했어요. 어제까지는. 마크는 절대 과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크가 걱정하고 있다면 정말로 걱정할 이유가 있는 거죠. 어제 뭔 일이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한국 외교부 사람을 만났어. 비공식 만남이었어. 그냥 배경 정보를 얻으려고 했는데. 마크가 말을 이었어요. 존, 한국이 트럼프의 100억 달러 요구에 대한 대응을 몇 달 동안 준비해왔어. 어쩌면 몇 년 동안. 손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뭘 준비한다는 거야? 반박 자료를 다 준비해뒀어. 한국이 실제로 주한미군 비용의 77%를 부담하고 있다는 데이터, 독일이나 일본보다 훨씬 많이 낸다는 비교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 규모까지. 마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트럼프가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더 내라고 압박하면
바로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다는 증거를 내밀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야. 즉석 대응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이었어. 반박하고 싶었어요.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 무서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 국방비 지출을 검색해 봤어요. 첫 번째 결과들은 평소 같은 뉴스 기사들이었는데 그 아래 한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들이 보였어요. 영어로 된 예산 문서들, 군사 통계 자료들이었죠. 제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정보들이었어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했어요. 한국 국방부 보고서였죠. 첫 번째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예산 숫자들이었어요. 숫자가 엄청 많았죠. 평소에는 예산 보고서 읽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뭔가가 저를 계속 페이지를 넘기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숨이 멎을 것 같은 걸 봤어요. 77%.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의 77%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틀린 게 분명했죠. 번역 오류일 수도 있고요. 제가 잘못된 부분을 읽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메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영어 버전을 찾아봤어요. 똑같은 숫자였어요. 77%. 새 브라우저 창을 열 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야 했어요. 독일은 어떨까? 독일은 주동미군을 위해 얼마나 내고 있을까? 18%. 일본은 50%. 속이 메스꺼워지고 있었어요. 평생 동안 한국이 충분히 내지 않는다고 글을 써왔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내고 있었던 거예요. 훨씬 더 많이요. 갑자기 방이 너무 좁게 느껴졌어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는데 런던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이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컴퓨터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읽어봤어요.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보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어요. 한국이 그냥 미군 비용만 내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걸 다 내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기지를 짓고 오래된 건물을 고치고 심지어 미군 가족들이 좋은 학교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비용까지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최악은 아니었어요. 최악은 한국군 자체였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부분을 찾았어요. 최신 무기들이었어요. 강력한 무기들이요. 다른 나라들이 사고 싶어하는 K9 자주포 시스템. 한국이 스스로 만든 KF-21 전투기.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닿을 수 있는 첨단 미사일들. 이건 미국의 보호 뒤에 숨어있는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나라였던 거죠. 눈이 아플 때까지 계속 읽고 있었어요. 해가 진 지 몇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아파트는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만 빼고는 캄캄했어요. 저녁도 안 먹었어요. 저녁 먹는 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읽는 페이지마다 제 자신이 더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도 모르면서 몇 년 동안 한국에 대해 글을 써왔을까요? 답은 간단하고 끔찍했어요. 저는 게을렀던 거예요. 다른 기자들이 쓴 걸 베껴 썼던 거죠. 그리고 그들도 그들 전에 기자들이 쓴 걸 베껴 썼고요. 아무도 옛날 이야기가 아직도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새벽 2시에 정말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어요. 비교표였어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한국의 군사비 지출, 지역 안보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기여도, 한국의 기술력. 한국은 그냥 미국의 후배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많은 면에서 한국은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였던 거예요.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틀렸어요. 그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숫자가 보였거든요. 77%. 네온사인처럼 머릿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저를 무섭게 만드는 결정을 내렸어요. 워싱턴 DC로 가기로 한 거예요. 제 눈으로 직접 진짜 문서들을 봐야 했어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해야 했고요. 런던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썼던 모든 기사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을 의존적이고 약하다고 불렀던 모든 순간들. 완전히 틀렸던 모든 순간들 말이에요. 봄의 워싱턴 DC는 바쁘고 시끄러웠어요. 정치인들과 기자들이 중요해 보이는 서류 뭉치를 들고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죠. 전화로 통화하면서요. 모든 사람이 비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대부분이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만남은 매트 코너스와였어요. 펜타곤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국방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전화로 이야기할 때는 자신감 있고 친근하게 들렸거든요. 그의 사무실은 성조기와 중요한 사람들과 악수하는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완벽하게 깨끗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은빛 머리카락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죠. 큰 회의 테이블에 앉았어요. 매트가 의회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서류들과 차트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보호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라고 그가 아시아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비용에 대해 불평할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죠. 이런 논리는 1000번도 더 들어봤어요. 이런 똑같은 논리로 기사를 쓴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밤새 읽으며 프린트해둔 한국 문서들이 든 폴더를 꺼냈어요. 우리 사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그럼 77%는 뭡니까? 물어봤어요. 매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순간 흔들렸어요. 거의 꺼져가다가 다시 켜지는 전구 같았죠. 그건 복잡한 계산입니다라고 말했어요. 더 큰 전략적 그림을 이해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의 눈에서 제가 그런 숫자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보였어요. 요즘에는 기자들이 숙제를 해올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보통 관리들이 말해주는 걸 그대로 반복하기만 하니까요. 폴더를 열어서 비교표들을 보여줬어요. 한국 대 독일, 한국 대 일본. 숫자들은 명확하고 간단했어요. 매트의 펜이 메모장 위에서 움직이는 걸 멈췄어요. 한참 동안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고개를 들었을 때 얼굴이 변해 있었어요. 쉬운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어요. 음이라고 천천히 말했어요.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해 온 거죠. 바로 그 순간 제가 진짜 뭔가를 찾아냈다는 걸 알았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발전해온 같은 애매한 말을 쓰기 시작하면 그건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만남은 완전히 달랐어요. 유진리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듀폰 서클 근처의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었고 얇은 안경 뒤로 날카로운 눈을 하고 있었어요. 창가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녀는 녹차를 주문했고요. 저는 너무 진해서 손을 떨게 만드는 블랙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녀는 폴더나 차트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가져올 필요가 없었거든요. 모든 숫자를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밀러 씨라고 차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어요. 몇 년 동안 한국에 대해 글을 써오셨는데 우리의 능력에 대해 실제로 공부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무식하다고 정중하게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맞는 말이었죠. 노트북을 열어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 회사들. 미국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 기술. 미국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한국 투자. 우리는 자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텍사스의 새로운 삼성 공장 계획을 보여줬어요. 인디애나의 SK 투자. 조지아의 현대 확장 계획. 머리가 어지러질할 정도로 큰 숫자들이었어요. 7천억 달러. 한국이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뭔가를 원하고 있었어요. 보호받는 것에 고마워해야 하는 후배 파트너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커피숍에 2시간 동안 앉아서 유진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걸 지켜봤어요. 사실과 숫자, 논리적인 논증으로 차분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거기서 나왔을 때 다른 세상을 걷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똑같은 워싱턴 거리들이 똑같아 보였지만 모든 게 변해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모든 메모들을 침대 위에 펼쳐놓았어요. 매트 사무실에서 가져온 문서들. 유진의 노트북에서 프린트한 자료들. 한국 웹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조사한 것들. 이야기가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쓰려고 예상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더 나은 조건을 애걸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관계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다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런던에 있는 편집장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한국 기사 어때? 아직도 물러날 거라고 생각해?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했어요. 아니요라고 타이핑했어요. 전혀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날 백악관이 멀리 보였죠. 저기서 한국에 대한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글로만 써왔던 그 결정들이요. 기자회견장이 콘서트홀처럼 꽉 차 있었어요. 기자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고 카메라가 사방에 있었죠. 흥분과 커피 냄새로 공기가 무거웠어요. 많은 기자회견을 취재해봤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큰 일이 있을 거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뒤쪽 자리에 겨우 끼어 앉았어요.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카페인과 너무 적은 잠 때문에 손이 아직도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베테랑 기자들이 한국이 뭘 발표할지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죠. 대부분은 한국이 포기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사과하고 돈을 더 내기로 동의하고 문제 만드는 걸 그만둘 거라고요. 곧 엄청나게 놀라게 될 예정이었죠. 한국 경제부 장관이 그 방을 자기 것인 양연단으로 걸어갔어요. 긴장해서 꼼지락거리지도 않았어요. 미안해하는 미소도 없었고요. 몇 년 동안 이 순간을 계획해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명확하고 천천히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단어가 신중하게 선택된 것 같았죠. 오늘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제안을 발표합니다. 파트너십이었어요. 합의가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파트너십. 그 단어가 연기처럼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그 다음 숫자들이 나왔어요. 삼성 텍사스 새 공장에 3천억 달러, SK 인디애나 반도체 공장에 1,500억 달러, 현대 조지아 제조업 확장에 700억 달러, 거기에 미국산 천연가스, 석유, 농산물의 대규모 구매까지. 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사진 기자들의 카메라 소리, 누군가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까지. 총 7천억 달러였어요.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노트에 그 숫자를 3번 적었어요. 7천억 달러. 어떤 나라들의 전체 경제보다 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장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건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그 대가로 원하는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중단. 둘째, 한국 회사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정 중단. 셋째,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술 개발 파트너십. 우리는 자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안정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호 번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댐이 터지듯 깨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번쩍였고요. 뉴스 기관들이 방금 목격한 것을 이해하려고 뛰어다니면서 전화가 즉시 시작됐어요. 저는 의자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어요. 펜이 노트 위에서 멈춰 있었고요. 이건 굴복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자비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국이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한테 당신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공정한 거래를 해봅시다. 그 다음 3일 동안 워싱턴이 서커스로 변했어요. 정치인들이 인터뷰에서 한국 투자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기업 리더들이 7천억 달러로 얼마나 많은 미국인 일자리가 생길지 계산하고 있었죠. 주식시장이 요요처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호텔 로비와 커피숍에서 제가 우연히 들은 조용한 대화들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과소평가했나 보네라고 한 펜타곤 관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몇 달 동안 이걸 계획해왔어라고 백악관 보좌관이 기자에게 비공식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20년 전에 그 나라가 아니야라고 싱크탱크 전문가가 컨퍼런스 패널에서 인정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 아래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국제관계의 규칙을 다시 쓴 나라에 대해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요? 한국은 그냥 더 나은 거래를 협상한 게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제안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걸 증명한 거였어요.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충분히 인내한다면 게임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런던 아파트로 돌아와서 이 모든 여정이 시작된 제 책상에 앉았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것 중 가장 어려운 기사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틀렸습니다.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버릴 간단한 5단어였어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호기심 없는 전문성은 그냥 세련된 무지라는 것이었어요. 가정이 명백한 실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가장 덜 이해하는 나라들이라는 것. 책상 위에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진짜 이야기를. 드디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